데이지는 펄벅이 1931년에 발표한 소설로 선교사 출신이 쓴 소설인데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출판사들이 출판을 꺼려했지만 정작 책이 나오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 퓰리처상,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중국의 왕룽이라는 한 농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의 경험으로 중국인들의 생활상을 대단히 리얼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과 땅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닮아 있어 큰 호소력과 더불어 애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데이지를 쓰게 된 동기 중 하나가 펄벅의 딸이 지체장애였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은 데이지, 도도히 흐르는 강물 같은 서사, 민중의 강인함,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왜소함, 처절한 삶의 의지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동시에 멈출 수 없는 재미가 함께하는 펄벅의 데이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왕룽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두컴컴한 휘장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서 잠을 깼을 때 이날 아침은 왜 그렇게 다른 날 아침과 기분이 다를까 언뜻 생각이 나질 않았다. 집안은 고요하고 건너방에서는 늙은 아버지의 가느다란 목신 기침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여느 날 아침이나 다름없이 먼저 듣는 것은 그 늙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다. 그러나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왕룽의 습관이었다. 그 기침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건너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아침만은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곧 일어나서 침대에 둘러쳐진 휘장을 밀어젖혔다. 아직 어두침침한 새벽이었다. 네모난 봉창에 떨어진 종이 사이로 청동빛 하늘이 내다보였다. 그는 그 떨어진 종이를 뜯어버리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봄이니까 이런 건 소용없어. 이 집이 오늘만은 좀 깨끗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는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봉창 구멍은 간신히 주먹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그는 손을 내밀어서 창밖의 공기를 가늠해 보았다. 새바람이 동쪽에서 부드럽게 불고 있다. 비를 품은 새바람이다. 좋은 징조다. 농작물은 비를 기다린 지 오래다. 이 새바람이 2, 3일만 계속되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극히 고마운 일이다. 노빛 같은 해가 계속 내리쬐다면 밀 이삭이 잘 익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아버지에게 걱정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그런데 하느님이 오늘은 특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같아. 이제 풍년이 될 것이다. 그는 푸른 바지를 주워 입으면서 가운데 방으로 건너가서 같은 빛깔의 무명 허리끈을 메었다. 세수를 할 때까지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웃옷을 입지 않았다. 몸체에 달아지은 부엌에 들어가려 할 때 건너편 어두침침한 외양간에서 소가 머리를 내밀고 그 둔중한 목청을 도두어 울었다. 부엌은 몸체와 같이 밭의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리고 밀집으로 이은 것이었다. 그 부엌 안에는 그의 조부가 젊었을 때 만든 붓두막이 오랫동안의 불기운으로 까맣게 그을러 있고 그 위에는 깊숙하고 둥그런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그는 곁에 있는 항아리의 물을 바가지로 떠서 가마솥에 반쯤 부었다. 물이 매우 귀하므로 헤프게 쓸 수 없어서 그는 몇 번 주저하다가는 마침내 항아리를 들어서 전부 가마솥에 부었다. 오늘만은 온몸을 씻자. 어머니 무릎에 안겨있던 때 이후로 그의 온몸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날만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니 깨끗이 해보자는 속셈이었다. 그는 붓두막 뒤로 돌아가서 마른 나뭇잎을 한 줌 쥐고 한쪽 편에 세워둔 나뭇가지와 함께 이파리 하나도 헤프지 않게 조심하여 아궁이에 쌓아놓고 오래 묵은 부싯돌로 불을 붙였다. 불은 지펴 옮고 다시 나무에 올마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6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매일 아침 그가 이렇게 불을 지폈다. 끓인 물을 찻잔에 따라서 늙은 아버지 방으로 가져갔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침을 하면서 봉당에 있는 신을 찾고 있다. 이 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늙은이는 아침의 기침을 가라앉히기 위해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제 여자가 오는 것이다. 왕룽은 내일부터는 여름이나 겨울에도 늦도록 누워 있을 수 있다.
그도 침대에서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풍년이라면 그 따뜻한 물에 차 잎사귀도 띄울 수 있을 것이다. 5, 6년 동안에 그런 행복한 일이 한두 번이나 있었는지. 오늘 맞이하는 아내가 늙게 되면 또 아들이 불을 지피겠지. 아내는 왕룽을 위하여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세계의 방과 이 집안을 아이들이 온통 부산하게 뛰고 돌아다닐 것까지 생각하니 왕룽은 저절로 마음이 황홀해져서 정신 잃은 사람 마냥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죽은 뒤로부터는 집안이 빈 것 같고 살림살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집은 좁고 식구는 많아 간혹 친척이 오면 거절하기가 곤란했던 것이 생각났다. 가령 수없이 아이를 낳은 삼촌 같은 사람은 항상 이 집으로 들어올 틈을 벼르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단 두 사람이 단촐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방을 쓰는 사람은 없는데 부자끼리 왜 함께 못 잔대. 젊은 것들의 온기로 늙은이 기친도 낳는 법인데. 그러나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침실은 내 손자들을 위해서 잡아두었지. 이제 곧 손자들이 이 늙은 뼈를 따뜻하게 해주겠지. 마침내 손자가 태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얼마든지 나을 것이다. 온 집안의 침대가 가득하도록. 왕룽이 이런 공상을 펼치고 있을 때 아궁이의 불이 사그라져서 물이 식기 시작했다. 늙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부엌문 앞에 나타났다. 늙은 아버지는 단추를 잠그지 않은 위도섭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가래를 탁 뱉고는 숨찬 듯이 헐떡거렸다. 어찌된 셈이냐. 내 속을 데울 물이 아직도 안 끓었니? 물끄러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던 왕룽은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부끄러워졌다. 나무가 젖었어요. 그는 솥 뒷머리에서 중얼거렸다. 날씨가 눅진해서. 늙은 아버지는 물이 끓을 때까지 수없이 쿨룩거렸다. 왕룽은 끓인 물을 찻잔에 붓고는 선반에서 잘 마른 차잎사귀 몇 개를 찻잔에 넣었다. 늙은 아버지는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더니 저런 변이 있나? 차를 마신다는 건 돈을 먹는 게 아니냐? 하고 말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잖아요. 하고 왕룽은 웃었다. 드세요. 염려 마시고. 늙은 아버지는 못마땅한 듯 무언지 중얼거리면서 앙상한 손으로 찻잔을 잡은 채 찻잎이 풀려 흩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하고 마시려 하지 않았다. 왕룽은 언성을 높여 식어버려요 하고 말했다. 참.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뜨거운 찬물을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애가 먹을 것을 잡은 듯이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왕룽이 솥대물을 아낌없이 들통에다 퍼담아내는 것을 안타까운 듯이 지켜보았다. 물이 그만큼 있다면 밭에 주는 것이 좋을 텐데. 늙은 아버지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왕룽은 대답하지 않고 다 퍼냈다. 어쩔 작정이냐. 늙은 아버지의 음성은 거칠었다. 설샌디에 어디 한 번이나 목욕을 했어요. 왕룽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장가를 가는 날이므로 몸을 씻어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는 거북했다. 그는 황급히 들통을 들어서 제 방으로 옮겼다. 문짝은 문틈에 잘 맞지 않아서 벌쭉했다. 늙은 아버지는 뒤뚱거리면서 가운데 방까지 따라가 문틈에다 입을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에게 그따위 본을 보이면 살림을 어떻게 하니? 아침부터 차를 마시고 물을 마구 쓰고. 오늘 하루뿐이잖아요. 왕룽은 지지 않겠다는 듯이 대꾸를 하고 쓰고 난 다음에는 밭에다 줄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늙은 아버지는 잠잠했다. 왕룽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은 다음 네모난 밝은 봉창 밑에서 수건을 물에 적셔 여이고 때가 낀 몸을 부지런히 문질렀다. 봉창으로 새어드는 햇살이 따뜻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이 물에 젖으니 추웠다. 그는 더욱 빨리 몸을 문질렀다. 그러는 동안에 온몸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쓰던 상자 속에서 푸른 무명으로 지은 새 옷을 꺼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속옷이 아니면 추울 것 같았지만 몸을 깨끗이 씻고 보니 헌옷을 입기가 싫어졌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은 때도 묻고 또 군데군데 헤어져서 솜이 비죽비죽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 대하는 아내에게 그런 꼴을 보이기가 싫었다. 나중엔 아내가 그런 옷을 빨아주기도 하고 꼬매어주기도 하겠지만 첫날 밤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그는 푸른 무명 바지 저고리 위에 같은 바탕의 긴 두루마기를 입었다.
1년 중 열흘밖에 없는 명절날만 입는 두루마기였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머리를 풀고 헌 괴짝 같은 조그마한 책상 서랍에서 나무빗을 꺼내어 빗기 시작했다. 늙은 아버지는 다시 다가와서 문틈에 입을 대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안 줄 테냐. 늙은이란 아침에 무얼 안 먹으면 창자가 쓰려서 못 견디는데. 곧 가져갈게요. 왕룽은 더욱 빨리 머리를 검은 명주 실타래 같이 따아 올렸다. 그리고 얼른 두루마기를 벗고 변발을 뭉쳐 올리고는 들똥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사실 아침 준비를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아버지에겐 옥수수 가루죽을 끓여드리면 될 것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먹기 싫었다. 그는 들통을 들고 비틀비틀 마당으로 가 땅바닥에 물을 쏟아버리고서야 비로소 솥의 물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불을 지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한 우라가 왈칵 치밀었다. 저 늙은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밖에 생각 않거든. 그는 손머리에서 중얼거렸으나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식사 준비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끓기 시작한 물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휘휘 저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오늘 밤엔 밥을 드실 테니까 아침은 이걸로 요기하세요. 쌀이 얼마 없을 텐데. 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가운데 방 탁자 앞에 앉아서 긴 젓가락으로 누르스름한 죽을 저었다. 그러면 봄 명절에 적게 쓰죠. 늙은 아버지는 못 들은 척 입맛을 쩝쩝 다시며 죽만 들이켜고 있었다. 왕룽은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두루마기를 입고 변발을 길게 들이웠다. 그리고 머리와 뺨을 한번 만져보곤 이발을 할까 하고 망설였다. 아직도 해는 뜨지 않았다. 돈만 있다면 색시집에 가기 전에 넉넉히 머리를 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허리끈에 맨 때 묻은 조그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워보았다. 은전 6니까 동전이 2오중가량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오늘 밤에 친한 이웃 사람을 청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삼촌과 그의 아들인 사촌과 또 3사람의 마을 사람을 청할 작정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와 생선과 과일을 성내에 나간 김에 조금씩 사올 셈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방에서 온 죽순과 쇠고기도 사다 그가 심은 배추를 넣고 국을 끓일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름과 간장을 사고도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발을 하면 아마 쇠고기는 못 살 것 같았다. 그러나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결심하고야 말았다. 그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이라 하늘은 흐렸지만 날씨가 좋아져서 태양이 멀리 하늘가의 구름을 뚫고 나타나서 보리와 밀집 위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다. 농부인 왕룽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이삭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알은 들지 않았다. 비가 와야만 한다. 그는 공기의 촉감을 느끼며 근심스러운 듯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도 바람도 비를 품고 있다. 그는 향을 사서 사당에 모신 지신님 앞에 피우리라 생각했다. 언제나 그는 이런 날엔 그렇게 자신에게 빌어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는 밭 가운데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회색 성벽이 보였다. 그 성벽 옆을 지나면 황씨라는 부잣집이 있다. 거기에는 그가 아내로 맞이할 색시가 어릴 때부터 종으로 팔려와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잣집의 종에게 장가들 바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왕룽은 그의 아버지에게 저는 언제까지 장가 못 가나요? 하고 물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참 세상은 살기 어렵구나. 장가를 가자면 큰 돈이 든다. 어느 계집이나 금반지라든가 비단 옷을 해달라니 가난한 사람은 종을 데려올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게야 하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는 몸소 황부잣집을 찾아갔다. 시집 보낼 만한 나이로 이댁종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계집애가 있거든 달라고 사정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원한 것은 너무 젊지도 않고 또 너무 예쁘지도 않은 계집이었다. 그런데 왕룽은 예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에는 불만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아내라면 제 자신도 남들에게 버젓해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불평을 눈치로 알자 화를 버럭내며 이렇게 말했다. 예쁜 아내를 얻어 어쩌겠다는 거냐. 집안 살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집이라야지. 예쁘장하게 생겨먹은 계집년이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느냐. 몸치장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같은 가난한 살림에는 그따위 예쁜 계집은 안 돼. 너나 나나 농사꾼이 아니냐. 그리고 또 부잣집에 예쁜 종년으로 성한 게 있는 줄 아니. 전부 도련님이니 뭐니 하고 젊은 것들이 건드렸던 거지. 실제로는 못난 계집이 좋다. 너의 갈고리 같은 손을 부잣집 아들네들 손과 비교해보고는 좋다고 하겠니? 아무리 못난 계집애라도 음탕한 계집보단 나을 게다. 왕릉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라고 동감했지만 그래도 미련은 있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곰보나 언청이는 싫어요. 잔말 말고 얻어놓고 보자.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고집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 여자는 곰보도 아니고 언청이도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들 부자는 도구만 은반지와 귀고리를 사서 늙은 아버지가 황부잣집에 약혼 표시로 보냈다. 왕릉은 이 밖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오늘 그 색시를 데려오는 것뿐이었다. 그는 어두침침한 성문 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장수가 손수레에 물통을 싣고 다니다가 흘린 물의 냉기로 여름에도 시원했다. 언제나 이곳에는 참외장수가 모여들어서 가게를 버리고 참외를 쪽으로 갈라 팔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철이 일러서 참외장수는 나와 있지 않았으며 설익은 복숭아 상자가 벽을 따라서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장사꾼이 목총을 돋워가며 외쳤다. 자, 복숭아 사려, 햇복숭아 사려. 뱃속의 겨울도끼를 몰아내는 햇복숭아 사려. 왕릉은 생각했다. 혹시 색시가 복숭아를 좋아하면 돌아가는 길에 사주어야지. 그러나 그는 다시 성문을 나올 때 그러한 색시가 그의 뒤를 따라오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성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이발사들만이 있는 거리였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은 적었다. 새벽녘에 채소를 팔기 위하여 밤부터 와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농부들이 몇 사람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몸을 웅크린 채 빈 지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왕릉은 그들과 얼굴이 마주치면 놀림을 받을 것 같아 겁이 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피해서 걸었다. 이 거리에는 앞에 걸상을 놓은 이발사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었다. 왕릉은 맨 끝에 놓여있는 걸상에 앉아서 이발사를 불렀다. 곁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이발사가 재빨리 달려와서 화로 위에 얹어놓은 주전자의 물을 유기그릇에 따르고 친절한 말씨로 물었다. 전부 깎겠습니까?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주시오. 코와 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받나요? 왕릉은 주저하며 물었다. 4푼 받습니다. 이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뜨거운 물에 때 묻은 수건을 적셔서 짰다. 2푼으로 합시다. 그러시면 한쪽 귀와 한쪽 코만 합니다. 어느 쪽을 해드릴까요? 이발사는 곁에 있는 동업자에게 얼굴을 찡긋해 보였다. 그리고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고약한 장사꾼을 만났다고 왕릉은 속으로 생각했으나 어쩐지 성내 사람들에겐 기가 죽었다. 이발사란 제일 하층 인간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대항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는 이발사가 하는 대로 비누칠을 하고 면도를 했다. 이 이발사는 농담은 할망정 그래도 호인이었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지 않고 어깨부터 등까지 기분 좋게 안마도 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앞니말을 깎으면서 왕릉에게 말했다. 전부 깎아버리면 훨씬 더 근사해 보이겠는데요. 요즘은 변발을 자르는 것이 유행입지요. 이발사의 면도날이 머리 위에 변발 있는 곳을 스치자 왕릉은 놀란 듯이 황급히 말했다. 안 돼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 하오. 이발사는 웃으면서 그곳만 동그랗게 남겼다. 이발이 끝나자 이발사의 물 묻은 손에 돈을 치르는 동안 왕릉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돈이 아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나 걸으면서 새로 깎은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번뿐이니 괜찮아. 그리고 그는 시장으로 갔다. 돼지고기 2근을 샀다. 고기 장수가 그것을 마른 년 이파리로 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잠시 주저하면서 쇠고기 반근을 더 샀다. 그 다음 두부를 약간 사고 향과 충문을 파는 집에 가서 향을 샀다. 그리고는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황부잣집으로 걸어갔다. 황부잣집 대문 앞에 온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왜 혼자 왔을까? 아버지든 삼촌이든 이웃 칭서방이든 누구하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큰 대문을 드나든 적이 없었다. 음식을 담은 광주리를 끼고 색시 데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그에겐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얼빠진 사람처럼 굳게 닫혀있는 대문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검은 칠을 한 묵직한 널빤지로 만든 대문 곁에 돌사자가 호의를 하는 것처럼 앉아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걸어 나왔다. 아무래도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눈이 핑 돌면서 현기증이 났다. 우선 어디 가서 뭘 좀 먹어야 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좁은 골목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다. 동전 2푼을 탁자 위에 얹어놓고 기름때가 자르르한 행주치마를 걸친 아이에게 국수 2그릇을 청했다. 이윽고 국수가 나오자 단숨에 먹어치웠다. 아이는 때 묻은 손으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시원찮게 물었다. 더 가져올까요? 왕릉은 고개를 흔들며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탁자가 수두룩하니 놓여 있었다. 이 어두침침한 식당 안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3 사람이 국수를 먹거나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다. 여기선 그의 차림이 약간 깨끗했기 때문에 제법 돈푼이나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거지가 다가서서 흥얼댔다. 점잖으신 선생님, 한 푼 적선합쇼. 굶어 죽겠습니다. 왕릉은 이제껏 거지에게 적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는 그만 마음이 흡족해져서 다푼짜리 동전 2잎을 던져주었다. 거지는 손톱이 새까맣게 자란 손으로 재빨리 돈을 주어 누더기 속에 집어넣었다. 왕릉은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그의 곁을 몇 번이나 오가더니 마침내 못 참겠다는 듯 불평스러운 목소리로 뭘 더 잡수시지 않으시면 자리값을 내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왕릉은 이 말을 듣자 당장 일어서고 싶었으나 저 크나큰 황부잣집에 가서 색시를 데려올 생각을 하니 밭에서 일할 때처럼 온몸이 땀이 날 지경이었다. 차를 가져오너라. 기가 꺾인 그는 마지못해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차를 날라와서 재촉했다. 돈은요? 왕릉은 어쩔 수 없는 듯이 허리춤을 뒤져서 동전 1잎을 내놓았다. 도둑 같은 놈 하고 그는 분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때 오늘 저녁 때 청하려는 이웃 농부가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차를 꿀꺽 마시고 옆문으로 나갔다. 한 길로 나간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어마어마한 대문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벌써 한낮이 지났으므로 대문은 반쯤 열려있고 식사를 끝낸 문지기가 대로 깎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무료하게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큰 사나이로 왼밤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고 그 사마귀엔 검고 긴 털이 3개 붙어 있었다. 그는 광주리를 끼고 있는 왕릉을 보고 무얼 팔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소리를 질렀다. 거 무슨 볼일이요? 저 농사 짓는 왕릉입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래, 농사 짓는 왕릉이 왜 왔소? 문지기는 매우 거만했다. 그는 주인과 같은 부자 손님에게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제가 온 것은 왕릉은 머뭇거리며 간신히 이렇게 더듬었다. 그래, 무슨 볼일로 왔어? 문지기는 사무 사마귀 털을 만지작거리면서 빨리 용건을 말하라고 재촉했다. 이 댁의 색시를... 이렇게 말하는 왕릉은 갑자기 목이 쉰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햇볕에 반짝였다. 문지기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큰 소리로 아, 그런가, 자넨가 하고 말했다. 오늘 신랑이 올 것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웬 이렇게 강주리를 끼고 올 줄이야 누가 알았나. 고기를 좀 사려고요. 왕릉은 변명 삼아 말했다. 그리고 문지기가 안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문지기는 태연스럽기만 했다. 조금도 어떻게 할 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왕릉은 초조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혼자 들어가도... 그러자 문지기는 깜짝 놀란 듯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그리 해보게 자넨 영감님한테 맞아 죽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래도 왕릉이 아무런 눈치도 못 채는 것을 보자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돈만 쓰면 되는 방법이 있지. 왕릉은 그제서야 돈을 달라는 눈치임을 알아차렸다. 저는 가난한 농사꾼이어서 하고 그는 간신히 말했다.
허리춤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좀 봐. 문지기가 말했다. 순진한 왕릉은 광주리를 도리에 올려놓고 두루마기 자락을 쳐들고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낸 다음 장을 보고 남은 돈을 전부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문지기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쓰게 웃었다. 은전하니까 동전 14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은전을 일이네. 문지기는 서슴지 않고 왕릉의 말을 듣기 전에 은전을 소매 속에 집어넣고 신랑이요, 신랑이 왔소 하고 외치면서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왕릉은 돈을 빼앗긴 것도 분했지만 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부끄럽고 싫었다. 그래도 문지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광주리를 든 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문지기 뒤만 따라갔다. 부잣집 문 안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아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화끈화끈하게 달아오른 얼굴을 푹 숙인 채 중간뜰을 몇 개나 돌아 들어갔다. 새신랑, 새신랑 하고 문지기가 외치는 소리는 연달아 집안을 들썩거렸다. 여기저기에 모여있는 집안 사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중간뜰을 100개나 지나온 듯 생각되었을 무렵에야 비로소 문지기도 잠잠해지고 그를 조그마한 방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혼자서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갔던 문지기가 돌아 나와서 말했다. 마님께서 자네를 보자 하시네. 왕릉은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그를 가로막고 어림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자네는 그 광주리를 낀 채로 큰 마님 앞에 나갈 건가? 그건 돼지고기하고 두부가 든 게 아닌가? 자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절을 하려나? 참 그렇군요. 왕릉은 당황했다. 그러나 광주리를 그곳에 두었다간 도둑 맞을까 염려가 되었다. 돼지고기가 2근, 소고기가 반근, 생선이 몇 마리다. 이런 반찬에 욕심내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지기는 왕릉의 걱정하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업신여기는 투로 말했다. 이 사람아, 그따위 고깃쯤은 이런 부잣집에서 개나 줄 뿐이야. 하고 말하며 문지기는 왕릉의 손에서 광주리를 빼앗아 방 안으로 던져버리고 어서 가자는 듯이 앞장을 섰다. 길고도 좁은 복도를 2 사람은 걸었다. 찬란하게 조각을 한 아름드리 기둥이 총총히 서 있는 복도를 가자니 왕릉이 평생 처음 보는 큰 대청이 있었다. 그의 집이 20개나 들어갈 만큼 넓고 천장도 높았다. 아름다운 대들보 단청에 정신을 팔고 걸어가던 왕릉은 높은 문지방에 걸려서 문지기가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넘어질 뻔했다. 마님을 대할 땐 지금처럼 공손히 엎드려 인사해야 해. 그는 무척 부끄러웠으나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바라보았다. 방에는 또 하나의 지붕이 있는 높은 단이 있고 매우 나이가 든 부인이 앉아 있었다. 부인은 말끔하고도 가냘픈 몸에 진주빛깔의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옆에 낮은 탁자 위에는 아편을 태우는 담뱃대가 놓여 있었다. 노부인은 주름 잡힌 얼굴에 눈두덩은 원숭이같이 움푹 파였으며 까만 눈으로 왕릉을 내려다보았다. 담뱃대를 잡고 있는 한쪽 손의 등은 마치 금박을 한 부처의 손 같았다. 왕릉은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엎드렸다. 일으켜 세워라. 노부인은 사뭇 위험 있게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공손할 필요는 없어. 자네가 계집아이를 데리러 왔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문지기가 대신 말했다. 왜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지 않나?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멍청해서 그렇습니다요. 문지기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마귀의 털을 만지작거렸다. 왕릉은 이 말을 듣자 왈칵 화가 나서 문지기를 노려보았다. 저는 미천한 농사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마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부인은 위험 있는 얼굴로 왕릉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그때 곁에서 시중드는 여종이 아편 담뱃대를 받치자 그것을 잡고 허리를 굽히면서 반색하여 빨았다. 다음 순간 노부인의 눈은 몽롱해진 것 같았고 세상 일을 다 잊은 듯했다. 왕릉은 그대로 노부인 앞에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노부인의 음성은 갑자기 노기를 띠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문지기는 아무 표정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마님, 저는 색시를 데리러 왔습니다. 왕릉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색시라니? 무슨 색시?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노부인은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몸을 굽혀 노부인 귀에다 뭐라고 소곤거렸다. 아, 그래. 깜빡 잊었구나. 뭐 그리 큰일은 아니니까. 자네 오란을 데리러 왔군 그래. 그 아이를 어떤 농가에 시집 보내기로 했지. 자네가 그 농부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란을 불러오너라. 하고 노부인은 여종에게 분부했다. 이런 문제는 얼른 처리해버리고 고요한 이 넓은 방에서 홀로 마음껏 아편을 즐겨보리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윽고 여종은 얼굴이 넓적하고 키도 약간 크며 깨끗한 무명조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인을 데리고 왔다. 왕룽은 여인을 얼핏 보고 눈을 돌렸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이리 오너라 하고 노부인은 아무렇게나 말했다. 이 사람이 너를 데리러 왔단다. 여인은 조용히 노부인 앞으로 나가 허리를 굽혔다. 그래, 갈 준비는 됐니? 하고 노부인이 물었다. 네, 됐습니다. 여인은 매우 공손하게 대답했다. 왕룽은 여인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음성이 그리 높지도 않고 또 거칠지도 않고 그저 평범했으나 듣기에 그리 나쁘지 않았고 순박하게 들렸다. 머리도 매끈하게 빗었고 옷도 깨끗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발이 전족이 아닌 것에 약간의 실망을 느꼈다. 그는 노부인의 말소리에 이런 생각을 멈추었다. 노부인은 문지기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이 아이의 짐을 문간까지 들여다주고 이 두 사람을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노부인은 왕룽에게 말했다. 오란 곁에 서서 내 말을 좀 듣게. 왕룽이 오란과 나란히 서자 노부인은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10살 때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지냈으니까 아마 지금 나이는 20일 걸세. 이 아이의 양친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돌아다닐 때 내가 사들인 애야. 나는 그 밖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자네가 보다시피 이렇게 몸이 튼튼하니 무슨 일이라도 잘할 걸세. 예쁘지는 않지만 그런 건 소용없는 일이야. 그런 계집이란 일 없는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 아이는 영리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나 하라는 대로 잘하고 부지런하네. 내가 알기에는 우리 집에도 제일 꿋꿋한 애지. 또 이 아이는 언제나 부엌에만 있었으니 내 아들이나 손자들도 추궁거리지 않았어. 만일 불미한 일이 있었다 해도 다른 계집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고 또 의족해 살라고. 손이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쓸모는 있어. 내가 부처님만 안 믿는다면 언제까지나 데리고 부엌 일을 시키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집안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종이라면 남김없이 다들 시집 보내고 싶어. 그리고 노부인은 오란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주도록 해라. 그리고 첫아들을 낳거든 꼭 내게 보여야 한다. 예, 마님. 오란은 공손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왕룽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주저했다. 그럼 가보아라. 노부인은 조급한 모양이다. 왕룽은 얼른 절을 하고 돌아 나왔다. 오란은 그 뒤를 따라 나섰다. 문지기는 오란의 전 재산이 되는 상자를 걸머지고 그들의 뒤를 따랐으나 왕룽의 광주리를 던져준 방앗까지 오자 걸머진 상자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때 왕룽은 비로소 오란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직해 보이는 네모난 얼굴을 하고 나지막한 검은 코는 사자코 같았다. 입은 커다랗고 가느다란 눈은 몽롱하게 검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묵묵히 참는 표정이다. 왕룽이 쳐다보아도 민망스러운 얼굴을 짓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양부리는 얼굴도 아닌 순진한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왕룽은 그 거무스레하고 평범한 참을성 있어 보이는 얼굴이 조금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무스레한 얼굴은 곰보도 아니었고 언총이도 아니며 귀에는 그가 보낸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또 손에는 그가 보낸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서야 그는 자기도 아내가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다. 여기에 상자와 강주리가 있어 하고 왕룽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오라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 상자를 어깨에 얹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왕룽은 그것을 보고 황급히 말했다. 상자는 내가 질 테니 임자는 광주리를 들어.
그는 한 벌뿐인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도 잊고 상자를 짊어졌다. 오라는 아무 말도 않고 광주리를 들었다. 왕룽은 이처럼 기묘한 차림으로 방금 전에 지나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간들을 다시 지나갈 것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뒷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오라는 그의 말뜻을 짐작 못한 듯이 한참 동안 생각하고서야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는 평상시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뜰로 그를 안내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연못에도 풀덤불이 엉켜있고 오래 묵은 노속 밑에 둥근 대문이 있었다. 오라는 그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 문으로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다. 왕룽은 걸으면서 한두 번 오란을 돌아보았다. 오라는 그 넓은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언제나 이런 길을 다닌 것처럼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성문에 이르자 왕룽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한 손으로는 어깨에 상자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허리춤 안에 남아있는 동전 2잎을 꺼내어 설익은 복숭아 6개를 샀다. 자, 이건 먹어 하고 왕룽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린애가 무얼 받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얼른 받았다. 보리밭을 따라 걸으면서 왕룽이 돌아보니 오라는 매우 소중한 물건처럼 복숭아를 베어 먹고 있었다. 그러나 왕룽이 돌아다 보자 주춤하면서 우물거리던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복숭아를 손으로 가렸다. 그들은 사당이 있는 서쪽 밭길까지 이렇게 쭉 걸었다. 사당 높이는 사람들 키보다 낮았고 기와로 이어져 있었다. 지금 왕룽이 갖고 있는 밭은 그의 할아버지도 갈았으며 사당도 그의 할아버지가 손수 성내에 가서 기와를 사서 손수레로 날라다가 지은 것이었다. 바깥벽에 회치를 하고 풍년이 든 어느 해엔 마을에서 화공을 청하여 그 벽에 상가 대숲을 그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비바람으로 대숲만이 새털같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사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당에는 조그마한 그러나 엄숙하고 흙으로 만든 한 쌍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 근처에 흙으로 만든 것으로 지신과 그 아내의 상이었다. 지신은 붉은 종이와 금종이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었고 지신은 듬성듬성 수염까지 붙이고 있었다. 왕룽의 아버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색종이를 사서 정성껏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곧 비와 눈이 들이치고 햇볕이 쬐어들어 그만 그 고운 옷이 모양 없이 낡아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때는 마침 새 옷을 갈아입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했다. 왕룽은 그 붉고 누런빛이 찬란한 옷을 보자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색시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를 받아서 돼지고기 밑에 넣어두었던 향을 조심스럽게 찾았다. 만일 그 향이 불어졌다면 불길한 징조인 것이다. 그래서 매우 마음을 조였으나 다행히 부서지지 않은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자신 앞에 쌓여있는 잿더미에다가 나란히 향을 꽂고 부싯돌을 꺼내어 불을 붙였다. 그들은 지신 앞에 나란히 서서 향끝이 점점 타내려 재가 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라는 그 재가 길어지자 약간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재를 털고는 왕룽이 나무랄까 겁을 내는 듯 힐끗 왕룽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왕룽은 그녀의 이런 동작이 마음에 들었다. 오란도 이 향불로 그들 두 사람의 장래 운명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향이 다 타도록 두 사람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다. 어느 사이 해는 기울기 시작했다. 왕룽은 다시 상자를 걸머쥐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대문간에는 그의 아버지가 넘어가는 햇볕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 뜬구름에 정신이 팔린 채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구름이 초승달 왼편에 걸리면 꼭 비가 내린다. 내일 밤 안으로는 비가 오겠어. 늙은 아버지는 왕룽이 색시손에서 광주리를 받아드는 것을 보자 또 소리를 질렀다. 너 또 돈을 썼구나. 왕룽은 광주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오늘 저녁에 손님을 청했어요. 하고 간단히 대꾸했다. 그리고 상자를 그의 방 안으로 옮겨서 자기 옷상자 곁에 나란히 놓았다. 그는 야릇한 느낌으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아버지가 방문 앞까지 따라와 큰 소리로 말했다.
돈을 함부로 마구 쓰면 집안꼴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아버지도 속으로는 이웃 사람을 청한 것이 좋았다. 다만 새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낭비를 하는 버릇이 들지 않게 하려면 당분간은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왕룽은 아무 대꾸도 않고 밖으로 나가서 광주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란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광주리에서 반찬거리를 한 가지씩 꺼내어 부뚜막에 늘어놓으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생선을 사왔는데 이걸로 7사람이 먹을 거야. 요리할 줄 아나?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저는 그동안 황부잣집 부엌에서 일했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준비해 왔어요. 왕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사를 맡긴다는 듯이 밖으로 나와서는 손님이 올 때까지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윽고 쾌활하고 능청맞으며 언제나 허기져 있는 듯한 삼촌과 15살짜리 장난꾸러기인 사촌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웃 농부 3사람이 쑥스러운 듯이 웃으며 들어왔다. 그중에 2사람은 씨앗 뿌릴 때나 추수할 때 품팔이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1사람은 이웃의 칭서방이란 사람인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조그맣게 생긴 얌전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리를 사양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자 왕룽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들여오라고 했다. 음식을 쟁반에 차려낼 테니 당신이 상에다 옮겨가세요. 저는 남자분들 앞에 나가기가 싫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왕룽은 여간 기쁘지 않았다. 오라는 자기의 아내라서 자기에게는 거리낌 없이 대하지만 그 밖에 다른 남자에겐 얼굴을 안 보이겠다는 것이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손수 손님 앞으로 날라놓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어서들 드십시오. 농담을 잘하는 삼촌이 한마디 했다. 그래, 새색시를 우리에게 안 보이나? 하고 말했다. 왕룽은 서슴지 않고 잘라 말했다. 금방 데려왔는데 뭘 그래요. 어디 예식이나 치렀나요? 다음에 보시지요. 왕룽은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은 정신없이 맛있게 먹어댔다. 이야기할 사이도 없었다. 다른 한 사람이 생선에 바른 간장을 칭찬하자 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웠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왕룽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어디 음식 솜씨가 있어야죠. 그러나 속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오라는 그가 사온 고기에다 설탕과 초와 약간의 술과 간장을 섞어서 양념하여 고기 맛이 충분히 나게 한 것이다. 왕룽 자신도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남의 집에 가서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밤이 되어 음식을 다 먹은 손님들은 차를 마시면서 한가롭게 농담을 하면서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나 오라는 언제까지나 부엌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왕룽이 마지막 손님을 전송해 보내고 부엌으로 가보니 오라는 외양간에 쌓아둔 집단 위에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머리에는 지푸라기가 잔뜩 묻어 있었다. 왕룽이 깨워 일으키자 그녀는 잠결에서도 마치 자기를 때리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양손으로 낯을 가렸다. 그리고는 멍하니 왕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룽은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 그녀의 손목을 잡고 오늘 아침에 그가 목욕을 하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붉은 초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불을 켜자 여자와 단둘이서 한 방에 앉아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해 두었다. 이 여자는 내 색시다. 이제 일을 치러야지. 그는 묵묵히 옷을 벗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가서 잠자리를 살펴보았다. 왕룽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불은 당신이 눕기 전에 꺼. 그리고 그는 자리에 누워 두터운 이불을 어깨 위까지 끌어올리고 잠든 척했다. 그러나 전신이 떨렸다. 그의 모든 신경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윽고 방이 어두워지고 여자의 몸이 점점 그의 몸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더욱 흥분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소곤대는 듯한 웃음소리가 나자 그는 힘껏 여자의 몸을 껴안았다. 2. 그의 생활에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이튿날 아침 왕룽은 잠자리에 누워서 그의 아내가 된 오란을 쳐다보았다. 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져 있는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헝겊신을 신고 뒤꿈치에 달린 끈을 졸라맸다. 아침 햇살이 봉창 구멍으로 실같이 흘러들어와 오란의 얼굴은 은은하게 보였다.
그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것이 왕룽에겐 놀랄 만큼 이상했다. 그는 지난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라는 평상시처럼 그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한자리에서 자기라도 한 것 같았다. 늙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불평스러운 듯 한결 높았다. 아버지는 속이 안 좋으시니까 얼른 물을 데워 가져가야 해. 속을 뜨겁게 하셔야 해. 오라는 어제와 같은 음성으로 물었다. 차를 끓일까요? 이 말에 왕룽은 매우 당황했다. 그는 대뜸 물론 끓여야지. 우리가 거지라고 생각하나 하고 대답하고 싶었다. 그는 아내에게 찻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물론 황부잣집에서는 종들까지도 언제나 진한 차를 마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코 맹물은 마시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는 며느리가 첫날 아침부터 차를 넣어 가져간다면 살림살이가 해프다고 야단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렇게 차를 흔히 마실 만큼 넉넉한 생활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답했다. 차는 그만둬. 폐에 나쁘니까. 그리고 아내가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는 동안 포근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제 늦도록 잘 수 있는 팔자니까 좀 더 자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되어 있는 그는 더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누워서 몸과 마음으로 게으름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된 오란을 생각하니 아직도 어딘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한동안 밭에 심어둔 밀이 비가 내리기만 하면 풍년이 들 것이라는 것과 곡식값만 그럴듯하면 칭서방한테 사려고 했던 배추씨 같은 것을 생각했다. 그는 매일같이 생각하던 일이나 이런저런 생각을 되풀이하다가 문득 아내가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에겐 새로운 의문이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느냐, 또 그녀가 내 집 같은 구차한 살림살이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뿐이었고 그녀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펑퍼짐하고 손도 매우 거칠었지만 뚱뚱한 몸집은 부드러웠고 또 처녀였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난밤에 캄캄한 이불 속에서 웃었던 것처럼 키득거렸다. 황부잣집 젊은 서방님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그 못난 얼굴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아름다웠다. 뼈대는 세고 굵지만 그 살결은 포근하고 부드럽다. 그는 아무튼 그녀가 자기를 남편으로서 사랑해주기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또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시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일어나서 그것을 받았다. 더운 물 위에 차 이파리가 떠 있는 것을 본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겁이 나는 듯이 멈칫거리며 말했다. 아버님에겐 차를 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에겐. 왕룽은 아내가 자기를 겁내는 것을 보자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차가 좋아. 차를 무척 즐기니까 하고 말하고 흡족한 듯 후룩후룩 마셨다. 그녀는 나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다. 왕룽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기쁨에 흥분했다. 몇 달 동안 왕룽은 아내의 동정에만 마음이 팔렸다. 그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날과 다름없이 줄곧 일을 해왔다. 호미를 들고 밀밭에 김을 매기도 하고 소의 쟁기를 채워서 밭을 갈고 마늘과 파를 심기도 했다. 한낮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점심 준비가 되어 있다. 밥상을 말끔하게 닦아놓고 밥그릇과 수저도 보기 좋게 놓여 있다. 지금까지는 일에 시달려서 매우 지쳤어도 자기 손으로 식사 준비를 했던 것이다. 때로는 늙은 아버지가 시장길을 참지 못해 부엌에 나와서 손수죽을 끓이거나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 마늘 줄거리를 감아놓기도 했으나 대부분 자기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저 밥상 앞에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었다. 부엌 바닥도 언제나 깨끗이 치워져 있고 구석에는 뗄나무가 언제나 쌓여 있는 것이다. 그가 들에 나간 뒤면 아내는 갈기와 새끼를 들고 마을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를 주워 모아서 점심을 짓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나무를 해오는 것이다.
왕룽은 나무를 살 걱정도 없어진 것이 여간 고맙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오라는 호미와 소쿠리를 들고 큰 거리로 나갔다. 수없이 지나가는 마소의 똥을 긁어 모아다가 집 앞에 쌓아 올렸다. 거름으로 쓰려는 것이다. 그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일을 잘했다. 그리고 해가 지고 하루의 일이 끝나도 소에 여물을 주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길어다 놓기 전에는 결코 자지 않았다. 그는 떨어진 혼옷들을 꺼내 손수 물레로 뽑은 실로 정성껏 꼬매기도 하고 침대를 밖에 내다 볕에 쬐고 이분닛을 뜯어 빨기도 했다. 여러 해나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을고 굳어진 솜을 새로 타고 그 속에 틀어박혀 있는 빈대를 잡기도 했다.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무엇이든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세 개의 방이 놀랄 만큼 깨끗해져서 제법 풍족한 살림 같아졌다. 늙은 아버지도 기침이 점점 나아지고 집안일도 마음에 흡족해서 이젠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이 양지 쪽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면서 낮잠을 자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오라는 말이 없었다.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왕룽은 그 큼직한 발로 집안을 걸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아도 또 네모진 얼굴을 보아도 약간 겁을 내는 듯 하면서도 아무 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밤이면 그 탄탄한 육체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날이 밝으면 언제나 입는 그 푸른 무명옷이 그의 몸을 싸버리니 그저 말이 없는 하나의 종처럼 되고 만다. 그저 종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하고 꾸짖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로서 일만 충실히 잘해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왕룽은 때로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녀를 생각했다. 그 수없이 많은 뜰을 가진 황부잣집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아왔을까? 그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생활을 했었을까? 그에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했다. 요컨대 아내는 그저 평범한 한 여자일 뿐이다. 세 개의 방을 치우고 세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론 대갓집의 종으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되게 일하던 오란에겐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왕룽이 익어가는 밀밭에서 고된 일에 허리가 아픈 것도 참으면서 고랑을 갈고 있을 때 밭두기에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오란이 삽을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었다. 해질 때까지 집에 할 일이 없어요. 오란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왕룽과 나란히 서서 일항을 갈기 시작했다. 이른 여름이라 그녀의 머리에선 곧 땀방울이 흐르기 시작했다. 왕룽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일했으나 오란은 엷은 적삼을 입은 채였다. 마침내 그 적삼이 땀에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장단에 맞추어 삽을 움직일 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묵묵히 일하면서도 고된 줄을 몰랐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집이 되고 그들의 양식이 되고 또 그들의 신을 받드는 이 흙을 일구어서 햇볕에 쬐일 뿐이었다. 기름진 검은 흙덩이는 삽을 내려 찍을 때마다 가볍게 갈라졌다. 때로는 기와 조각이나 나무 조각이 나왔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시체를 묻었을 것이고 집을 짓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젠 모두 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이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변해버린다. 그들도 지금 나란히 서서 부지런히 일하여 이 대지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만 마침내는 다시 대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해가 지자 왕룽은 가만히 허리를 펴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흙먼지로 얼룩져 흙처럼 검었다. 땀에 흠뻑 젖은 거무스름한 옷이 펑퍼짐한 몸에 착 달라붙었다. 그녀는 삽질하던 것을 천천히 끝내고는 보통 때와 같이 평범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서 아무 꾸밈 없는 음성은 어느 때보다도 평범하게 들렸다. 애를 가졌어요. 왕룽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오라는 발밑에 있는 기와 조각을 주워서 밭둑 밖으로 던졌다. 차를 가져왔어요 라든가 혹은 잡수세요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이다. 그녀에겐 보통 일과 같은 평범한 일로만 생각되는 듯했다. 그러나 왕룽에겐 큰 사건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고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렇다.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제 아이를 낳을 차례가 온 것이다.
왕룽은 아내의 손에서 급히 삽을 빼앗으며 목이 메인 듯한 소리로 말했다. 이제 일은 그만해. 해가 졌으니.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해야지.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자답게 남편보다 6걸음쯤 떨어져서 따라왔다. 늙은 아버지는 시장길을 참으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리 시장에도 손수 음식을 장만하지 않았다. 늙은 아버지는 왕룽을 보자 몹시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녁이 이렇게 늦어서 어떡하느냐. 늙은 사람이 어디 참을 수 있니? 그러나 왕룽은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애를 뱄대요. 그는 오늘은 건너밭에 씨를 뿌렸어요 라고나 말하듯이 이야기하려 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높은 소리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늙은 아버지는 한동안 눈을 껌뻑거릴 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래, 하하하. 그는 좀처럼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윽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곧 손자를 보겠구나. 어두워져서 며느리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다. 평범한 오란의 음성만이 들렸다. 곧 저녁 준비를 하겠어요. 오냐 오냐, 저녁도 빨리 해야지.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처럼 며느리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자를 본다는 바람에 저녁 생각을 잊고 저녁이란 바람에 손자 생각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왕룽은 어두침침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팔짱을 끼고 탁자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이 몸에서, 나 자신의 몸에서 새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다. 3. 아내의 해산달이 가까워지자 왕룽은 아내에게 말했다. 해산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나 오라는 고개를 흔들고는 저녁 먹은 그릇을 씻을 뿐이었다. 늙은 아버지는 이미 잠들었고 2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희미한 호롱불이 너울거리며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아니, 도와줄 필요가 없단 말이오. 왕룽은 놀란 듯이 물었다. 그는 자기 혼자 짓거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는 그녀가 고갯짓이나 손짓만 할 뿐 대꾸를 했댔자 커다란 입으로 마지못해 짤막한 대답을 하는 이런 방식의 대화에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안에 사람이라고 남자밖에 없지 않소. 왕룽이 잇따라 물었다. 우리 어머니 때는 동네 여자를 불러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저 황부잣집 늙은이들이나 당신이 친했던 사람이 없소. 오란이 팔려갔던 황부잣집 말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내는 남편을 흘겨보았다. 왕룽이 이제껏 보지 못하던 얼굴이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 집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왕룽은 담배를 재우던 대를 떨어뜨리며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내는 곧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듯이 설거지 그릇에서 씻은 젓가락을 간추릴 뿐이었다. 왜 그래? 하고 왕룽은 놀라서 물었으나 오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룽은 다시 물었다. 우리 집엔 남자들 뿐이니 해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소? 아버지는 당신 방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는 소위 송아지 낳는 것도 본 일이 없으니 만약에 잘못해서 아이나 다치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황부잣집 같으면 사람들이 많아 해마다 아이를 낳을 테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오.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자는 거지. 오라는 씻은 젓가락을 간추려 상에 놓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그 집에 갈 때는 아들을 안고 가겠어요. 아이에게는 붉은 저고리와 붉은 꽃무늬를 입은 바지를 입히고 머리에는 금부처를 수놓은 모자를 씌우고 발에는 호랑이를 그린 신을 신기고 나도 새 공단 옷을 입고 가겠어요. 내가 일하던 부엌에도 가보고 큰 마나님이 아편을 피우시던 대청에도 가서 우리 모자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겠어요. 왕룽은 이제껏 아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비록 말이 느리기는 하지만 거침없이 입에서 술술 굴러나오는 말이었다. 아내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와 함께 밭에서 삽질을 하고 있을 때도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는 아이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밤낮 일만 부지런히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실상은 아이를 낳아서 어떤 옷을 입히고 또 자기도 아이 어머니로서 새 옷을 입은 모습까지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때만은 오히려 왕룽의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다시 담배를 말아서 담뱃대의 대통에 다져 넣었다. 그럼 돈이 있어야겠군. 왕룽은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했다. 은전 세입만 주시면 하고 오라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큰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셈해봤어요. 그렇지만 은전 한 입도 헤프게 쓰지 않고 포목점에서도 속지 않겠어요. 왕룽은 허리춤을 더듬었다. 그는 그저께 서쪽 밭에 있는 못에서 갈대를 한 차 반이나 베어 팔았기 때문에 아내가 청하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은전 세 잎을 상위에 내놓았다. 그리고 조금 주저하다가 은전 한 잎을 마저 내놓았다. 그것은 찻집에 가서 도박을 하고 싶을 때 쓸 작정이었다. 대개 그는 잃는 것이 아까워 구경만 했다. 거리에 나가서도 시간이 있으면 야담이나 듣고 주발이 돌아오면 동전 한 입만 집어넣곤 했었다. 그 돈도 받아 넣는 게 좋겠어. 왕룽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종이 조각으로 호롱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이왕이면 비단옷을 해줘. 돈도 귀하지만 처다이니까. 오라는 얼른 돈을 집지 않았다.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가 은전을 가져보긴 평생 처음이에요. 하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얼른 손을 내밀어 은전을 움켜쥐고 침실로 들어갔다. 왕룽은 그대로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마치 아직도 탁자 위에 은전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흙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은전은 그가 땅을 파고 씨앗을 넣고 열심히 일한 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흙에서 얻었던 것이다. 땀을 흘려 일해서 흙에서 먹을 것이 얻어지고 그 먹을 것이 또 은전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까진 은전을 남에게 줄 때는 마치 자신의 살이나 애인인 듯 했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이렇게 주면서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처음 느껴보는 일이다. 읍내 상인의 손에 들어가는 돈과는 다른 것이다. 진정 가치 있는 쓰임이다. 귀여운 아들에게 입힐 옷값이다. 왕릉은 또 아내의 태도가 이상스럽기도 했다. 아내는 언제나 묵묵히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꾸준히 일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옷을 입힌 자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라는 해산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침내 해산할 때가 왔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 시간까지 오라는 남편과 같이 들에서 벼를 거둬들였다. 밀을 거둔 밭을 논으로 만들고 벼를 심었던 것이다. 여름 동안 비도 알맞게 내리고 날씨도 좋아서 벼의 싹도 탐스럽게 익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허리가 굽도록 자루가 짧은 낫으로 벼를 베었다. 오라는 산골이라 배가 불러서 몸쓰기가 거북했다. 그녀는 일손이 느려서 왕룽이 베는 고랑에서 점점 멀어졌다. 해가 질 무렵엔 더욱 힘이 없어지고 잘 베지도 못했다. 그러더니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안타깝게 남편을 돌아보며 낫을 놓았다. 얼굴에는 진땀이 좌르르 흘렀다. 매우 괴로운 모양이었다. 애를 낳으려나 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집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탯줄을 끌게 갈대를 벗겨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오세요. 오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논을 건너 집으로 향했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왕룽은 좀 떨어진 못으로 가서 싱싱한 갈대를 잘라 정성껏 껍질을 벗겨 낫으로 날카롭게 베었다. 가을에는 이미 저물었다. 그는 낫을 허리에 차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벌써 먹는 중이었다. 아내는 배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들을 위해 저녁을 지어둔 것이다. 이런 아내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왕룽은 생각했다. 왕룽은 방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갈대 가져왔어. 왕룽은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아내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먼 길을 달려온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기만 했다. 늙은 아버지는 차를 마시다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식어버리기 전에 빨리 먹어라. 나으려면 아직 멀었어. 내 어미도 첫 아이를 낳을 때 지금쯤 시작해서 아침에서야 낳았다. 아마 내 어미는 애를 20은 낳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건 너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자꾸 애를 낳아야 해. 그리고 늙은 아버지는 새삼스럽게 생각난 듯이 말을 이었다. 내일 이맘때면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하고 말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는 밥숟가락을 놓고 어두침침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웃었다. 그러나 왕릉은 문 앞에 서서 아내의 신음소리를 안타까운 듯이 듣기만 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피냄새가 풍겼다.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헐떡이는 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왕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가느다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왕릉은 모든 것을 잊었다. 아들인가? 하고 왕릉은 아내 생각도 잊고 큰 소리로 물었다. 가느다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 들렸다. 아들이야? 하고 그는 연거푸 물었다. 말해봐, 아들이야? 오란의 대답 소리는 메아리처럼 간신히 들렸다. 아들이에요. 왕릉은 그제사 밥상 앞에 앉았다. 저녁밥은 다 식어버렸고 늙은 아버지는 의자에 기댄 채 자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들이래요. 왕릉은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저는 아비가 됐어요. 잠을 깬 늙은 아버지는 잠들기 전처럼 또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지. 늙은 아버지는 웃음을 그칠 줄 몰랐다.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 할아버지가. 하고 그는 계속 웃으면서 침실로 들어갔다. 왕릉은 식은 밥그릇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장기를 느끼고 정신없이 먹어댔다. 아내가 무엇을 치우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기의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왕릉은 밥을 마음껏 먹은 다음에 다시 문 앞으로 갔다. 이번엔 그녀가 불러들였으므로 곧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방 안에는 피비린내가 풍기고 있었으나 깨끗이 청소해 놓아서 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무통에는 피 흔적이 약간 보였으나 그것도 침대 밑에 보이지 않게 밀어 넣어 두었다. 붉은 촛불이 켜있고 아기는 말끔히 치운 침대 위에 그 지방의 풍습대로 왕릉의 험 바지로 싸서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다. 아기를 보니 왕릉은 잠시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아기를 들여다보니 둥글고 주름진 거무스레한 얼굴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울음을 그친 채 눈을 꼭 감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의 머리카락은 아직도 땀에 젖어 있고 눈시울이 푹 꺼져 있었으나 그 밖에는 평상시와 같았다. 그러나 그 누워있는 모습에는 그의 가슴을 때리는 것이 있었다. 아들에게 애정이 쏠렸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장에 가서 누런 설탕을 한 근 사올 테니 끓는 물에 타먹어. 그리고 다시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중얼거렸다. 달걀을 한 바구니 사다가 빨갛게 물을 들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지. 사람들에게 아들 낳은 것을 알려야 할 테니까. 4. 해산한 다음 오라는 평상시와 같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는 했으나 들에는 나가지 않았다. 왕릉은 혼자서 점심때까지 나락을 베고 나서 두루마기를 입고 시장에 나가서 달걀 50개를 샀다. 그것은 새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한 개에 한 푼씩 주었다. 그리고 달걀을 물을 들이기 위해 빨간 종이도 샀다. 종이와 함께 달걀을 삶으면 물이 드는 것이다. 또 과자집에도 갔다. 누런 설탕을 한 근 남짓 샀다. 점원이 설탕을 지푸라기로 모양 있게 싸고는 그 위에 붉은 종이 조각을 끼워주면서 빙그레 웃었다. 부인이 해산하신 모양이군요. 처다들이라서요. 왕릉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원은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서 건성으로 말했다. 점원은 매일같이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것이지만 왕릉은 자기에게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척 흐뭇해했다. 그래서 가게를 나오면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먼지 투성이의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거리로 나서니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뻐했으나 곧 불안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너무 운이 좋아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복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겐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이 많은 것이다. 그는 갑자기 발을 돌려 향을 파는 가게로 가서 향을 4개 샀다. 식구 한 사람에게 하나 꼴인 셈이다.
그는 곧장 사당으로 가서 결혼하던 날 아내와 함께 향을 피우던 것처럼 그 잿더미 위에 향을 꽂아놓고 그것이 다 타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작은 사당에 모신 두 지신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라는 산후조리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들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들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둬들인 그들은 타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리깨질을 하고 그 일이 끝나자 키에 넣어서 붙이기 위하여 대나무로 얽은 큰 강주리에 담았다. 키질을 하는 바람에 껍질과 먼지가 구름같이 날렸다. 이 일이 끝나자 그들은 또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았다. 왕룽이 소를 몰아서 갈아 나가면 오라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삽으로 커다란 흙덩이를 부스러뜨렸다. 그녀가 이렇게 온종일 일할 때는 아기를 헌 이불에 싸서 땅바닥에 눕혀두었다. 아기가 울면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아기 곁으로 가서 젖가슴을 헤치고 젖을 먹였다. 늦은 가을 햇볕이 그들 모자에게 내리쬐었다. 그녀의 머리와 어린아이의 머리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러나 흙빛처럼 검은 오란의 젖가슴에선 눈같이 흰 젖이 흘렀다. 아기가 한쪽 젖을 빨면 또 한쪽의 젖도 줄줄 흘러내렸다. 오라는 흐르는 젖을 그대로 두었다. 아무리 먹여도 또 몇 아이라도 먹일 수 있을 만큼 젖이 넉넉하다는 것을 잘 아는 오라는 그렇게 젖이 흘러내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언제나 연이어 흘러내렸다. 이따금 너무 흐르면 옷을 버릴까봐 일부러 젖을 잡아쥐고 쭉 짜버린다. 그러면 젖이 땅으로 떨어지고 흙 속에 스며들어 푹신한 흙 위에 얼룩이 진다. 아기는 순하고 건강한 어머니가 주는 무진장한 생명수를 받아 먹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들은 월동 준비에 바빴다. 이 해는 전에 없는 풍년이어서 조그마한 새방이 꽉 찼다. 천장엔 파와 마늘단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갈대로 엮은 섬에 나랑 밀 등을 가득 넣은 것이 가운데 밤, 아버지 방, 그들의 방 할 것 없이 가득 쌓여 있었다. 물론 이 곡식은 팔 것이었으나 검소한 왕릉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노름을 하거나 음식에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값이 싼 추수 후에는 팔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삼촌은 곡식이 채 익기도 전에 팔곤 했다. 추수하는 일이나 타작하는 수고를 덜고 싶었고 또 현금을 갖기 위해서 헐갑이라도 밭에 둔 채로 팔아버렸다. 그의 숙모는 뚱뚱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여자였다. 밤낮 맛있는 음식만 찾고 시장에서 새신을 사고 싶다거나 뭘 사고 싶다고 안달을 했다. 그러나 왕룽의 아내는 남편의 신이건 시아버지의 신이건 또 아이의 신이건 모두 자기 손으로 집에서 만들었다. 만약 오란이 신을 사겠다고 하면 왕룽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삼촌의 그 쓰러져가는 낡은 집 천장엔 아무것도 달아맨 것이 없었다. 그러나 왕룽의 집 천장엔 돼지 다리까지 매달려 있었다. 이웃 칭서방네가 먹이던 돼지가 병이 든 것 같아서 잡았을 때 사둔 것이었다. 살이 빠지기 전에 잡은 것이라 살점도 많았다. 오라는 그것을 소금에 절여 잘 말리기 위해 매달아 두었다. 그 밖에도 창자를 빼내고 소금을 넣어서 말린 닭도 털을 덜 뽑은 채로 2마리나 매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겨울에 동북쪽 사막에서 찬바람이 살을 에일 듯이 불어와도 왕룽의 가족은 풍성한 가운데서 단란하게 지냈다. 어린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랐다. 아이의 100일에는 많은 음식을 해서 아이의 명이 길도록 축복해 주었다. 왕룽은 흔히 잔치에 왔던 사람을 다시 청해 붉게 물들인 달걀을 10개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 튼튼한 어머니처럼 둥근 얼굴에 튼튼한 아들을 가진 왕룽을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겨울이라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방 안 양지 쪽에 이불을 펴고 남쪽 창문을 열어 햇볕이 잘 들어오게 했다. 거센 북풍이 불었으나 북쪽의 흙담이 두터워 춥지 않았다. 뜰 앞에 있는 대추나무나 바깥에 있는 버드나무와 배나무의 잎은 남김없이 모두 바람에 떨어졌다. 다만 집 동편에 있는 성긴 대숲의 잎만이 달아붙어 있었다. 거센 바람에 줄기가 부러질 것 같아도 대잎만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 밭에 뿌린 미래싹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왕룽은 걱정을 하면서 비가 내리기만 기다렸다. 어느 날 바람이 고요해지고 하늘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만 마음이 흐뭇해져서 방 안에 앉아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물은 마을 앞에 있는 밭에 스며들었고 처마에서도 마구 떨어졌다. 아이는 그 빗줄기가 이상한 듯이 빗줄기를 잡으려고 두 손을 밖으로 내밀고 웃었다. 어른들과 같이 웃었다. 늙은 아버지도 손자 곁에 앉아 있다가 손자의 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 이렇게 영리한 놈은 없을 거야. 작은 집 아이들은 걸음을 배울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지. 축축한 밭에서 푸릇푸릇한 밀싹이 땅 위로 움터올랐다. 이럴 때면 농사꾼들은 서로 찾아다니며 놀았다. 하느님이 그들 대신 말라가는 곡식에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뼈가 아프도록 물통을 짊어지고 밭으로 물을 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맨발로 좁은 밭둑길을 따라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부지런한 아낙네들은 집에서 버선을 만들거나 옷도 꿰매고 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왕눈과 오라는 그다지 나다니지 않았다. 이 마을엔 조그마한 집이 6채나 있었으나 왕눈의 집같이 풍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친근해지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왕눈은 은근히 두려워했다. 설도 가까워오니 음식도 하고 싶고 새 옷도 짓고 싶기 때문에 모두들 돈을 빌어 쓰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눈은 될 수 있으면 그들을 피하기로 하고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다. 오라는 옷을 꿰매고 그는 대갈길을 내어다가 부러진 곳을 새로 갈거나 삼노끈으로 잡아매기도 했다. 그가 이렇게 농기구를 손질하면 아내는 그릇을 손질했다. 설사 옹기그릇 같은 것이 금이 가도 다른 아낙네들처럼 내버리고 새 것을 사지 않고 진흙으로 그 틈을 메우고 숯불에 구워 새 것같이 만들었다. 그들은 집안에만 눌러앉아 두 사람만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언제나 간단했다. 저 호박씨를 받아두었는가 라는 말이나 보리짚은 팔기로 하고 콩줄기는 땔감으로 쓰지 따위의 이야기였다. 간혹 왕눈이 이 국수는 맛있는데 하고 음식을 칭찬하기도 하면 올해는 밀이 잘 익어서 그렇죠 하고 쑥스럽게 대답하곤 했다. 풍년이었기 때문에 왕눈은 추수한 것을 팔아 그들이 쓰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은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돈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고 아내 이외의 사람이 알게 되면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은전을 어디에 숨겨둘 것인가를 의논한 결과 오란의 생각에 따라 침대 뒤에 있는 벽에 구멍을 파고 은전을 집어넣고 진흙으로 발라버리기로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쪽 같았다. 왕눈은 부자처럼 마음이 느긋했다.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한 마을 사람들을 대하여도 어쩐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았다. 5. 설날이 가까워지자 어느 집에서나 설 준비에 바빴다. 왕눈도 읍내 가게에 가서 네모난 붉은 종이를 몇 장 샀다. 종이에는 복을 청하는 뜻깊은 글자가 금박으로 쓰여 있었다. 그 종이를 농기구에 붙여놓으면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왕눈은 그 붉은 종이를 소 멍에에도 붙이고 거름이나 물을 나르는 통과 가래에도 붙였다. 그리고 대문에는 복이 찾아든다는 글귀를 쓴 긴 종이를 붙이고 대문 위에는 꽃 모양으로 오린 붉은 종이를 붙였다. 사당의 지신을 위해서도 붉은 종이를 사왔는데 늙은 아버지가 그 떨리는 손으로도 모양 있게 종이옷을 만들었다. 왕눈은 그것을 사당으로 가져가 두 지신에게 입히고 향을 피워 새해의 복을 빌었다. 그리고 섣달 금은날 밤에 가운데방 벽에 붙인 화상에게 정성을 드리기 위해 붉은 초를 2자루 샀다. 음식을 차리는 상이 바로 그 밑에 놓이기 때문에 상 위에 촛불을 켜는 것이다. 왕눈은 다시 읍내에 갔을 때 돼지기름과 백설탕을 사왔다. 오라는 그 돼지기름을 쌀가루에 섞었다. 그 쌀가루는 그들의 밭에서 거둔 쌀로 방아를 찧어 만든 것이다. 오라는 쌀가루에 설탕을 넣고 개어 설떡을 만들었다. 그것은 황부잣집에서나 만들어 먹는 달 모양의 흰색 떡이었다. 그런 귀한 떡을 만들어서 탁자 위에 늘어놓는 것을 본 왕눈은 가슴이 터질 듯이 좋았다. 부잣집에서만 먹는 그런 떡을 만들 수 있는 여자는 이 마을에는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라는 그 떡에다 다시 여러 가지 꽃 모양을 놓았다. 이건 먹기가 아까운데 하고 왕눈은 중얼거렸다. 곁에 앉았던 늙은 아버지도 그 훌륭한 모양에 정신이 팔려 자리에서 일어설 줄을 몰랐다. 내 삼촌과 사촌을 불러서 구경시키는 것도 좋을 거야. 그러나 왕눈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이 되기 전에 그런 음식을 남에게 보이면 재수 없어요. 하고 왕룽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았다. 오라는 손에 가루를 묻힌 채 이건 우리들이 먹을 것이 아니에요. 꽃무늬가 없는 걸로 손님에게 약간 대접하죠. 우리들은 백설탕이나 돼지기름을 먹을 처지가 아니에요. 이건 황부잣집 큰마님께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초 이튿날 그댁에 아이를 얻고 갈 때 가져갈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 그 떡이 더 한층 귀하게 생각되었다. 왕룽은 지난날 초라한 모습으로 갔던 대청에 이번엔 고운 옷으로 단장한 아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귀한 떡을 선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해졌다. 이렇게 정초에 황부잣집에 갈 일을 생각하니 설날의 다른 일들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됐다. 아내가 새로 만든 검은 무명옷을 입어보았을 때에도 황부잣집에 갈 땐 이 옷을 입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초하룻날 삼촌과 이웃 사람들이 놀러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난 뒤 아버지에게나 자신에게나 온갖 축하의 말을 했으나 왕룽의 귀에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꽃무늬를 놓은 떡을 그들에게 내놓으면 큰일이라고 미리 다른 광주리에다 간직해 두었다. 그러나 꽃무늬를 놓지 않은 떡을 맛보고도 그들은 맛이 굉장하다고 떠들어댔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떡도 있는데 보여줄까? 왕룽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참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황부잣집의 큰 대문으로 활기를 치며 들어갈 것만이 기뻤다. 초하룻날은 남자들이 서로 세배하고 마시고 한다. 이튿날은 여자들이 세배를 다니는 날이다. 이날 아침 오라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오라는 어린아이에게 그가 지은 붉은 옷을 입히고 버물 수놓은 신을 신겼다. 머리에는 왕릉이 금음날 깎아준 금부처를 수놓은 모자를 씌워서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왕릉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아내는 검고 긴 머리를 빗겨내려 낭자를 틀어올리고 왕릉이 사다 준 은을 입힌 비녀를 꽂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그것은 왕릉이 자기 옷감과 함께 마련한 것으로 20넉자를 포목가게에서 샀던 것이다. 포목가게에서는 한꺼번에 그만큼 사게 되면 2자를 더 붙여주었다. 차림을 마치자 왕룽은 아들을 안고 아내는 광주리를 들고 성내로 향했다. 그들은 황량한 겨울 들판을 걸어갔다. 이윽고 왕룽은 황부잣집 대문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가 상상하던 대로 보람을 느낄 일이 일어났다. 오란이 부르는 소리에 나온 문지기는 그들의 차림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사마귀에 난 긴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왕소방 아니오. 이번엔 세 사람이 오셨군. 그는 그들이 모두 새 옷을 차려입고 어린아이까지 안고 있는 것을 보자 다시 말을 이었다. 지난해는 운수가 좋았는가 보구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오. 왕릉은 손아래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농사가 제법 잘 돼서 그래. 풍작이라서 하고 말하고는 의기양양하게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지기는 그만 기가 질린 듯이 말했다. 누추하지만 잠시 제 방에서 기다려 주시오. 아주머니를 안으로 안내하고 오리이다. 왕릉은 굉장한 큰 집의 주인인 마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멀리 사라질 때까지 만족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유쾌했다. 아내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되자 비로소 문지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곰보 마누라가 안내하는 대로 가운데의 탁자 왼편인 윗자리에 당연한 것처럼 당당한 태도로 앉았다. 그리고 곰보 마누라가 조심스럽게 날라온 찻잔을 보고서도 이따위 차는 먹지 않는다는 듯이 입도 대지 않았다. 문지기가 오란 모자를 안으로 다시 인도하여 돌아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왕룽에겐 무척 지루했다. 왕룽은 아내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고 싶었다. 안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아내의 표정으로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요즘에야 좀처럼 표정이 없는 아내의 얼굴에서도 쉽게 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내는 지극히 만족한 모양이었다. 명절이라 아무 일도 없는 아낙네들만 모여있는 뒷방에서의 일이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왕룽은 문지기와 곰보 마누라에게는 눈인사만 하고 아내를 재촉해서 대문 밖으로 나와 아이를 받았다. 아이는 푹신한 새 옷에 쌓여서 포근히 잠자고 있었다. 그래, 어땠소? 그는 뒤따라오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얼른 아내의 대답을 듣고 싶었다. 아내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나지막히 대답했다.
그 댁이 금년엔 좀 궁색한 모양이에요. 아내는 마치 신이 굶주리고 있더라는 말을 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왕롱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리 재촉해도 곧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한마디씩 띄엄띄엄 힘들여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큰마님은 헌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종들도 새 옷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사이를 두고 말했다. 우리 애처럼 고운 옷을 입은 애는 주인 댁 안방에도 없었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매우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왕룽은 소리를 내어서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한번 힘차게 껴안았다. 만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가닥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탐스러운 아들을 안고 넓은 하늘 밑을 뽐내며 걷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잡귀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나서 황급히 앞섭을 벌려 아들의 머리를 품속으로 집어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못난 계집 같으니, 게다가 곰보가 되었으니 누가 너를 달라고 하겠니? 차라리 죽어버리기나 해라. 아내도 어렴풋이 그 뜻을 짐작하고 얼른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야 두 사람은 안심을 했다. 왕룽은 다시 먼저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래, 그 댁이 왜 궁색해졌는지 들었소. 이전에 내가 모시고 일하던 요리사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고 오라는 대답했다. 그이의 말을 들으니까 이 댁의 젊은 서방님들이 돈을 헤프게 써서 그 큰 집도 오래가지 않을 거래요. 젊은 서방님이 5분이나 계시는데 모두들 먼 외국에 가서 돈을 물쓰듯 하고 계집을 자꾸 사가지고는 싫어지면 본집으로 보낸대요. 그리고 영감님도 해마다 한둘씩은 꼭 첩을 얻는데요. 또 큰마님이 피우시는 아평값만 해도 돈으로 친다면 금화로 2신짝 가득 찰 만큼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왕룽은 중얼거렸다. 오라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또 이 봄에 셋째 아가씨의 혼사를 치른대요. 이 혼숫감에 든 돈이 공주님 몸값만큼이나 된다나요? 그만한 돈이라면 큰 벼슬을 살만하대요. 아가씨의 옷은 소주나 항주에서 특별히 맞춰 짠 것뿐이고 그 옷을 짓는데도 상해에서 인류 재봉사를 불러서 했대요. 아가씨는 결코 다른 나라 여자들의 유행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요. 대체 누구한테 시집가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까? 왕룽은 그 막대한 비용에 놀라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했다. 상해의 어느 대간집의 둘째 아들이래요. 하고 오라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댁엔 돈이 대단히 궁색한 모양이에요. 영감님이 땅을 팔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댁의 남쪽 바로 성 밖에 있는 땅인데 위치도 좋지만 언제나 해자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락만 심었던 땅이래요. 땅을 팔아. 왕룽은 황부잣집에서 돈이 궁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모양이군. 땅은 살이나 피와 같은 것인데. 그는 잠깐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생각난 듯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탁 쳤다. 진작 그 생각을 못하다니 하고 그는 아내를 돌아다 보았다. 그 땅을 우리가 사지.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왕룽은 매우 기뻐했으나 오라는 너무 뜻밖이라 얼떨떨한 모양이었다. 그 땅을... 오라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꼭 사고 마라 하고 왕룽은 음성을 높여 말했다. 저 그 황부잣집의 땅을 꼭 내가 사고야 말겠어. 너무 멀잖아요. 하고 오라는 놀라서 말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농사 짓자면 아침나절은 그냥 보낼 거예요. 아무튼 나는 사고 말겠어. 왕룽은 마치 어머니에게 자기 욕심대로 조르는 아이처럼 고집을 부렸다. 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돈을 벽 속에 묻어두기보다는 나은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집 땅은 어때요? 우리 서편밭에 잇따라 있는 땅을 판다는데 하고 오라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땅 말이오. 왕릉은 음성을 높여 말했다. 그따위 땅을 누가 사? 아저씨는 20년 동안이나 거름 한 줌 안 주고 콩깻묵 한 덩이도 넣지 않고 지어 먹었기 때문에 흙이 마치 석회 같아. 그 땅은 못 써. 나는 황부잣집 땅을 살 테야. 그는 황부잣집 땅이란 말을 마치 이웃집 칭서방네 땅이란 말처럼 쉽사리 아무렇지 않게 짓거렸다. 그는 어리석고 호사스런 그 황부잣집에 가서 흥정을 해볼 생각이었다. 돈을 가지고 왔소. 땅값이 얼마요?
하면서 영감이나 관리인에게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해주시오. 시세대로 말씀하시오. 돈은 있으니까 하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의 아내가 지금까지 몇 대를 내려오면서 그 집의 큰 미천이었던 그 땅의 일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란도 왕릉의 생각을 알아챈 듯 자기 고집을 굽혔다. 그러시다면 사도록 해요. 아무튼 노는 좋으니까요. 또 해자가 가까워서 감으로 별을 못 씻는 일도 없으니까요. 다시 만족의 미소가 천천히 오란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가늘고 검은 눈에 우울한 빛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그대에게 종이었는데 그들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었다.